네, 뭐 질문은 되게 많고 끝나지는 않고 근데 이제 진행하셔도 괜찮으시겠어요? 조금 한 15분 정도 더 진행해보고 그때 다시 뭐 한번 침낭 같은 거 준비돼 있죠? 네. 집에 계신 분들 좋으시겠습니다. 네, 편안하게 누워서 들으셔도 되고. 네. 그리고 여기에서 저희가 언스쿨링을 시작할 때 자녀가 언스쿨링 도중에 어떤 발견한 꿈이 전문직이라면 다시 공교육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이런 위험 부담은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질문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전문직이라고 공교육 뭐 본인이 공교육으로 간다고 하면 가는 거기는 한데 뭐 저는 이 표현에서 표현에서 리스크를 어떻게 감당하냐라는 위험 부분이 부담이 네, 리스크인가요? 그러니까 그 위험 감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요게 저는 굉장히 자녀교육신에서 핵심 영역이라 생각을 해요. 아니 어떻게 인생의 모든 장벽을 다 막아요? 어떻게 다 준비해요? 이거는 신의 영역이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신이 되지 못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라고 저는 그렇게밖에 안 들리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싹 펑크예요. 우리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아니 일론 머스크도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아니 전 세계 그 누구도 거기서 벗어나서 살고 있지 않은데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자꾸 신의 영역에 도전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비교 대상이 인간이 아니야. 신이야. 모든 것을 내가 완벽하게 하지 못한다면 나는 잘못된 부모라는 이상한 기준점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거 버려야죠. 결국은 리스크에 집중할 게 아니라 무엇을 할 것인지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부정적인 뇌인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주변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리스크를 볼 게 아니라 어디에 포커스를 맞췄을 때 이 아이가 오롯이 자기의 어떤 싹을 틔울 수 있는가. 결국 우리가 과목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다른 가정들하고 저희하고 결정적 차이가 있다면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완전히 반대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바라봤을 때 저건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걸 되게 자유롭게 해주시고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 되게 적극적으로 하시는. 예를 들자면 그거죠. 과목을 건드리는 건 저희는 절대 하면 안 된다 생각을 해요. 과목은 지가 정하는 거거든요. 뭘 공부해야겠다라는 건. 중요한 건 그거죠. 그 공부를 통해 긍정 경험을 하는 것. 내가 뭔가를 하고자 했을 때 그걸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내 의지가 훈련으로 넘어가면서 성장을 하네. 이걸로 내가 어떻게 보면 인정도 받고 내 스스로 만족감도 커지고 하면서 이게 자존감이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안정감, 자기 조절감, 그리고 자기 효능감. 이 세 가지가 상승해 나가는 것이 내 힘으로 된다라는 거를 느끼는 것이 교육의 핵심 포인트인데 과목은 중요하지가 않거든요. A라는 과목에서 그걸 느끼든 B에서 느끼든 C에서 느끼든 아무 상관없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장착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내가 꽂혔던 게 A에서 B로 바뀌었어. 상관없죠. 미친 듯이 거기 또 갈아 넣어서 할 줄 알죠. 또 C로 바뀌었어. 또 하게 되죠. 관심사는 바뀔 수 있거든요. 관심사가 바뀌었을 때 이걸 내가 해도 돼? 하면 어떡하지? 저렇게 하지? 고민하지 않고 바로 달릴 수 있는 그 엔진을 만들어주는 게 핵심인데 자꾸 과목을 건드린단 말이에요. 과목에 자꾸 포커스를 맞춘 나머지 이 엔진을 안 만들어줘요. 우리도 그렇게 살았죠. 우리한테 그 엔진이 사라진 상태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엔진이 중요하다라는 생각도 못하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 근데 오히려 저희가 바라봤을 때는 어린 아이들이 밤늦게까지 밖에 자기들이 등하교를 하고 학원을 다니고 그렇게 혼자서 밖을 돌아다니고 있다? 이게 저희가 알기로는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캐나다 같은 곳에서는 이게 경찰에 신고할 대상이라고도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에 처하는 상황, 아이를 보호해야 되는 상황은 오히려 편하게 자유를 주고 그리고 뭐 디바이스 사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완전히 자유를 주고 이제 잡으면 안 되는 것은
오히려 확 잡고 있고 이런 포인트가 저희는 가장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너무 열변을 토했나요? 아닙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열변을 좀 토해 주세요. 이제 아이들이 바라봤을 때 부모의 어떤 모습에 자녀가 가장 좋은 영향을 받을까요? 저는 아이들이 이런 모습을 많이 봤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도 하고 이제 우리 둘이 얘네들한테 뭘 보여주지? 뭘 남기지? 가끔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막 이제 어떻게 변화되고 뭐 이제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이런 모습들도 다 아이들이 보는데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그거 같아요. 우리 둘이 의견이 달라도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고 아니면 의견이 다른 상태에서 어떻게 이제 둘이 토론을 하고 말다툼을 하더라도 어떻게 마무리를 하는지 이런 모습들을 되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그러니까 엄마와 아빠가 어떻게 하면은 사랑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이제 보여줄 수 있을까. 근데 계속 사랑만 할 수는 없잖아요. 같이 뽀뽀하고 같이 허그하고 이런 모습은 우리 아이들이 많이 보는데 엄마 아빠가 둘이 충돌했을 때 그때 아이들은 어떤지 저는 그게 되게 중요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도 충돌 많이 해요. 저희가 처음에 지금 결혼 생활이 20년 됐거든요. 근데 이제 10년 전에는 둘이 되게 많이 다퉜다기보다는 의견 충돌도 많고 그거에 대해서 서로 맞지 않는 부분도 되게 많고 뭐 그러기는 했는데 일적인 부분도 있고 서로 이제 생각하는 부분도 했지만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둘이 딱 앉아서 비즈니스 모드로 바뀌어요. 그때는 부부가 아니라. 그러면서 정말 이제 사람과 사람대로 이렇게 만나서 서로 이제 대화를 나누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서로 그것들을 막 이제 상의를 하다 보면 결론이 이 사람 말이 맞을 수도 있고 제 말이 맞을 수도 있는데 결과를 승복하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이 맞을 때 제가 그렇구나. 제가 감정적이지 않게 나오고 이제 그런 모습들을 아이들에게 많이 보여줬던 것 같아요. 저는. 제이드는 어때요? 네, 저도 이 질문을 듣자마자 저도 딱 이 부분이 가장 많이 떠올랐어요. 이 자녀교육신에서 저는 저건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싶은 부분 중에 하나가 아이한테 부부싸움 보여주지 말라는 씬이거든요. 그 부분이거든요. 이게 좋은 면만 보여주게 됐을 땐 그냥 정말 좋은 면만 보여준다 했을 때는 아이들이 분쟁이 생겼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배울 수가 없어요.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걸 이제 잘 들어야 그 아이 앞에서 싸우지 말란 이야기를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봐야 되는 것이 싸움으로만 끝나는 싸움을 보이지 말라고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해요. 저희도 당연히 언성이 높아지고 그건 아니죠. 어떻게 그걸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막 그런 날이 있죠. 근데 끝을 안 내고 뭐 예를 들어 중간에 상대를 비하한다든지 당신하고 말이 안 통해 이런 건 절대 없죠. 절대 없죠. 저희가 가정은 회사랑 마찬가지라 생각했잖아요. 그럼 퇴사예요. 잘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장님하고 말이 안 통해 잘리는 거예요. 퇴장한 그죠? 거. 네. 여기가 잘리는 거예요. 받을 때 받더라도 내 목은 붙여놓고 받아야지. 그죠? 예. 아까 점수제 얘기했잖아요. 내 점수를 얼마나 따놨지? 한 150점은 있으니까 오늘은 130점까지 제대로 한번 써보자. 그럴 때 좀 들이받고 표정 봐가면서 내가 좀 선을 넘었나? 이런 생각하면서 싸워야죠 이거를. 근데 희한하게 부부 사이는 헤어질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가장 큰 문제죠. 예, 저희는 부부 사이 당연히 언제든 헤어질 수 있는 사이라 생각하고 정말 거래처 사람 대하듯이 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관계성을 아이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죠. 내 쪼대로 하는 것도 필요해. 나를 잃어서는 안 돼. 그런데 상대도 잃어서는 안 돼. 거기서의 밸런스를 맞추려면 확 한번 질러도 보고 눈치 보면서 물러나기도 하고 조율을 했을 때 A라는 결론이 났어요.
근데 이 A라는 결론으로 가봤어. 폭망할 수 있죠. 갔는데 완전 똥밭이야. 그럴 때 거봐, 내가 뭘 했어? 만일 그게 또 하필 부동산이야. A를 사자 그랬어. B를 사자 그랬어. 근데 샀어. 산 건 망했어. 내가 사자고 한 건 올랐어. 그러면 내가 뭐라 그랬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회사에서 그러면 잘리죠. 네. 잘리는 짓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집에서는. 스타트업이에요. 가설 검증, 합의, 결과로 가보고 도전해보고 결과는 승복하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얻는 교훈이 있으면 그게 억대의 교훈일 수도 있고 10억대의 교훈일 수도 있고 이 교훈으로 이 다음 스텝에서는 어떤 도전을 할까를 다시 또 고민하고 다시 시도하고 합의하고 시도하고 또 가설 검증. 이것이 가정에서 반복이 돼야 이거를 집에서 배워야 자연스럽게 나중에 회사에 가서도 친구들하고도 그런 걸 할 거 아니에요. 오늘 주제에 맞춰서 요 얘기를 끌고 오자면 이게 습득이 안 된 친구들은 AI하고만 일하게 될 겁니다. AI하고는 이런 걸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럼 그냥 엔지니어로만 일을 하게 될 거예요. 나 혼자서 그냥 뭔가 떠올리면 AI한테 기술적인 툴로서 이용만 하고 결과를 내는 협력을 통해서 뭔가 하는 것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꼭 사람이 해야 되는 영역에서는 내가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고 AI라는 툴을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할 줄 아는 게 있는 건데 이쪽 직업은 그 유기훈 교수님이 이야기하시는 미래 직업 전망에서 프레카리아트 직업이 될 가능성이 현저히 높죠. 네. 결과적으로는 가장 상위 영역에 있는 이 플랫폼 소유자 영역이라든지 플랫폼 기술자도 이제 이 플랫폼 소유자가 핵심적으로 쓸만한 하이 클래스의 그런 기술자는 당연히 이제 위에 있겠죠. 1%인가? 예, 그 0.02% 안에 들어가는 그 영역에서는 이런 커뮤니케이션, 이런 합의, 방향을 정하고 가설 검증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도전하고 결과에 승복하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린하게 움직이는 것이 핵심 기술인데 그 핵심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가정에서도 없고 학교에서는 당연히 없죠. 지금 학교에서 그게 있는 학교는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 없어요. 이것을 배울 수가 없다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AI 시대에 부모님들이 집에서 꼭 길러주셔야 되는 부분이다. 이건 정말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아이들이 더 성장했을 때 프로젝트로 확장이 될 수 있도록 가정에서 공부한 것이 확장돼서 프로젝트가 될 수 있도록 이제 또 환경 만들기를 또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 15분 후에 이게 지금 또 끊기거든요. 아, 네. 그래서 지금 9시 반이 네. 돼서 일단 15분 뒤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종료를 하고 그래서 좀 더 좀 질문들이 더 프리토크를 하면 좋을 것 많은데 같아요. 지금부터 프리토크를 아예 하고 네. 좀 더 편안하게 이 질문은 되게 많으니 지금 오늘 듣고 아이들 이야기도 듣고 저희랑 같이 또 이야기를 했을 때 또 지금 또 이게 팝업돼서 궁금한 점도 있으실 것 같은데 거기 올리시지 않은 질문으로 네. 오늘 이야기를 지금 듣고 편하게 또 갑자기 어떠신지? 생각난 네, 것도 얘기해 괜찮으니까 주시면 좋을 것 편하게 같아요. 질문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카톡창에 혹시 질문 있으시면 카톡창에 올려주세요. 네네네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그래서 보시면 저희한테 알려주세요. 네. 네네. 네. 두 분은 어쨌든 학창 시절을 일반적인 학교로 나오셨죠? 네 일반적이죠. 네. 근데 네. 자녀를 키울 때 어떤 계기가 있어서 이렇게 교육까지 세워졌는지 궁금하거든요. 언스쿨링이요? 네. 어떤 일을 같이 아무리 예, 자기가 자란 환경을 그대로 이제 자식이랑 가려고 하잖아요. 일반적인 사회. 네. 근데 지금 완전히 이제 두 분이 살았던 환경이랑 지금 완전히 다른 환경으로 지금 아이를 키우고 계시는데 네. 그렇게 결정했던 계기가 있어요. 저는 지금 이야기하실 때 보편적으로 거의 대부분 내가 살아온 그 과정으로 아이들을 키운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봤거든요. 제 주변 사람들은 나처럼 애들 안 키웠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저는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저 또한 그랬고 근데 저도 그 시스템 안에 공교육을 그대로 저희가 수능 첫 세대 맞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하고 이제 대학까지 들어갔는데 대학을 졸업을 안 하고 저는 1학년만 하고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학교에 있었지만 저는 공부를 안 했어요.
놀러 나가고 거의 학교와 공부는 먼 그런 케이스여가지고 전 제가 하고 싶은 걸 했거든요. 그래서 대학도 들어갔는데 뭐야 여기 왜 들어왔지 내가? 아니구나. 부모님이랑 전혀 상의하지 않고 그냥 1년 전에 자퇴 이제 스스로 나가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걸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둘이서 가끔 그런 얘기 하고 할 때도 있거든요. 우리는 공교육에 있었지만 스스로 언스쿨링을 했네. 이런 얘기도 가끔 한 적이 있어서 근데 이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굳이 학교를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은 질문하신 내용을 또 한 뎁씩 더 들어가 보자면 이런 것 같아요. 말씀하신 내용하고도 궤를 같이 하긴 하는데 많은 분들이 나처럼 안 키웠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가는 내가 익숙한 영역으로 데리고 가서 키우고 있다. 그거인 거죠. 그죠? 말씀하신 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인 건데 그거는 아무래도 엘리보다는 저의 영향이 컸어요. 네네. 저는 학교 때 초등학교 1학년 딱 들어가면서부터 제가 이 생김새가 이게 좀 이렇게 싸움을 잘하게 생겼잖아요. 예, 어렸을 때부터 생김새는 산도적인데 제 안에 소녀가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억울하다고 하는 게 대부분 남자는 뭐 늑대 탈을 쓴 양이야라고 하는데 저는 양의 탈을 쓴 늑대야라고 하는데 저는 늑대 탈을 쓴 양이라 1학년 때부터 이제 항상 그게 반복이 됐어요. 저를 딱 보고 얘는 좀 조심해야겠네. 근데 금방 뭐야 밥이네? 그러면 본인이 쫄았던 것에 대한 복수가 이제 넘어오죠.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3까지 저는 12년간 학교 폭력을 시달렸어요. 근데 선생님들도 아무도 이제 보호해주지 않았었고 오히려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카톡방에도 올렸잖아요. 국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저한테 너는 오늘부터 이름이 이진호가 아니라 이혐오야. 그래서 저는 5년간을 저는 혐오로 불렸어요. 동급생들한테도. 근데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이제 학교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죠. 그런데 내 학교는 그랬어도 다른 학교는 좋은 곳이 있었다면 그러면은 내 경험을 갖고서 일반화시키면 안 된다는 생각은 당연히 있었어요. 근데 이제 물어보면 다 거기서 거기인 거예요, 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일찌감치 후배들 대상으로 이제 멘토링을 하게 됐는데 사업을 좀 일찍 시작하는 바람에 좀 그런 기회가 생겼는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대부분의 친구들이 아주 짧게라도 그런 경험이 있었고 그 경험이 굉장히 큰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이 친구들이 뭔가를 전진하는데 큰 방해를 하고 있다는 부분을 발견하게 됐고 핵심적으로 그 부분을 부모님들이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몇천 명의 학생들을 만났는데 그 친구들이 전부 트라우마가 있었고 전부 부모님이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트라우마들이 학교에서 생긴 것이었고 그래서 선생님들하고는 얘기해봤냐 해도 선생님들하고 얘기해봤자 선생님들이 뭘 해결해 주냐. 해결은 안 된다.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뭐 폭력이 아니더라도 친구들 사이에서 떨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냥 억지로 끌려간다든지 그런 것들도 많이 보게 됐고 그러다가 학교가 아무리 별로여도 가정이 튼튼한 친구는 잘 헤쳐나가네 라는 것도 또 발견하게 됐고 그래서 가정이 어때야 하는가 학교가 어때야 하는 거에 대해서 더 깊게 파괴됐던 것 같아요. 근데 논리적인 이야기는 너무 많잖아요. 그쵸? 논리적인 이야기는 세상에 너무 많은데 뭐 아주 옛날부터 뭐 교육은 이래야 된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그것을 해내는 사람을 찾는 것이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가장 이제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적어도 내 주변에는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이 길을 안 갈 거라면 낳지 말자. 이게 되게 컸어요. 낳아서는 안 된다. 근데 낳는다면 사력을 다해서 내가 보호해야 된다. 사력을 다해서. 이걸 누군가한테 학교에다가 해주세요. 뭐 어디다가 해주세요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낳았다면 사력을 다해서 이거는 내가 보호를 해야 된다. 그것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분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부정 경험에서
비롯된 이게 PTSD라고 이제 그게 트라우마잖아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이 있었어도 PTG가 된 케이스인 거죠. 그런 이제 안 좋은 것이 오히려 성장의 계기가 된 케이스인 건데 두 번째 계기가 그거였어요. 아내가 이제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했었어요. 중국에 있을 때. 근데 하루에 나가서 괜찮은 고객을 그때 이제 저희가 전략을 바꾸면서 중국의 상류층 이제 고객들을 상대를 하게 됐는데 하루에 나가가지고 200만 원을 받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괜찮네. 근데 난 이해가 안 간다. 얼굴에다 칠하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200을 주냐. 그거 보니까 저 가면은 5천원짜리도 있고 만원짜리, 10만원짜리 다양하게 있는데 왜 당신한테 200을 주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간다. 그랬다가 많이 혼났죠. 네. 메이크업 세계를 모르니까. 근데 알아보다가 헐리우드에는 하루에 2천을 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당신은 안 되냐? 당신 2천 안 되냐? 아, 지금부터 노력하면 되지 않겠냐? 얘기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게 어딨어. 노력이 부족한 거지. 막 이런 얘기 하다가 또 혼나고 이제 그들의 차이가 뭐냐 물어봤는데 그때 아내가 얘기한 게 대부분 3살에서 5살부터 한 사람들이다. 예, 그들의 경지는 절대 넘어갈 수 없다. 그때 무렵에 제가 이제 사진 작가들한테도 관심이 있어서 볼 때였는데 김중만 작가라고 우리나라 되게 유명하신 분 있잖아요. 그분의 영역을 다들 범접할 수 없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알게 된 게 이분이 아버지가 의사여서 일찌감치 아주 어릴 때 아프리카에서 자란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그 초원에서 그 아프리카 친구들하고 이제 뛰고 달리고 거기에서 이제 자랐던 거죠. 그래서 항상 팔찌를 그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차는 것 같은 그런 팔찌를 끼고 계시더라고요. 그 감각이 초등학교 때 아프리카에서 생긴 분인 거예요. 그분을 어떻게 그 느낌을 이 성냥가게에서 사는 아이들이 어떻게 이겨요? 저희는 뭐 농담으로 그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우리가 디자인 파트가 커져서 디자이너를 뽑아야 된다면 정말 당장 들어와서 퀄리티를 낼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면 육성을 해야 된다면 차라리 스페인에서 거지로 자란 아이를 데려다가 가르치자. 이 아이는 그 스페인의 거리를 누리면서 어린 시절을 살았을 테니 감각은 뛰어날 거다. 툴만 가르치면 된다. 절대 우리나라에서 일반적 학습으로 자란 아이들은 절대로 써서는 안 된다. 그런 아이들이 공부를 또 열심히 했다 그러면 열심히 했을수록 잘못된 틀 하나가 락인이 돼 있기 때문에 이 틀에서 벗어나는 것을 너무 못하니까 스타트업 비즈니스, 속도를 내서 린하게 움직여야 되는 그 영역에서는 할 수 있는 케이스가 거의 없다. 이미 지금 그런 사회가 되고 있고 기업들은 그래서 지금 대거 직원들을 정리하면서 널 쓰느니 AI를 쓰지 하면서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미 AI로 인해서 일자리는 급속도로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결국은 벗어날 때 필요한 것은 내가 경험했던 것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직면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무엇이 정말 좋았고 무엇이 안 좋았는지, 그리고 내가 경험한 것이 나만의 경험인 것인지 대중의 경험인 것인지, 이것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내가 머물러 있어도 되는지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거는 좀 생존 본능인 것 같아요. 이게 되게 민감하게 와 이거 이대로면은 진짜 큰일 났어, 이건 안 돼, 이건 사활을 걸어야 돼 라는 상황이 되면 그만큼 누구나 움직일 거고, 아니 뭐 그렇게 되겠어? 이렇게 뭐 생각하면 안 움직이게 되겠죠. 움직인 사람은 움직인 대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고 섣불리 움직였으면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겠죠. 움직이지 않은 사람은 움직이지 않은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겠죠. 근데 이거를 어느 쪽이 옳다, 그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부부가 함께 이야기를 해서 어쨌든 이제 육아에 대한 건 특히 이제 부부가 함께 기준을 잡아야 되는 거니까 기준을 잡아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근데 뭐 오늘도 우리 얘기했었지만 이제는 카톡창에서도 또 얘기했었고, 이게 과연 아이들 문제일까? 우리 문제 아닌가요? 우리 문제? 네? 지금 이미 AI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일자리를 가져가고 있고 10년 뒤, 20년 뒤면 세상을 떠날 계획이 있으신 건 아니죠. 네.
얼마 전에 모두가 아프지만 아무도 죽지 않는다라는 책을 읽었는데 제가 그 책을 읽으니까 우리 120세 산대요. 예, 이게 아프길 바라야 되는 건지 근데 아파도 병원을 안 가야지 죽을 수 있다라는 거죠. 병원을 가는 순간 죽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2035년 전에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돼요, 생명을. 35년이 지나면 의료기술이 급상승을 한단 말이에요. 또 2050년 기준으로 또 급상승을 한단 말이죠. 그 전에 어떻게든 좀 생명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120세를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1960년대에는 65세였대요. 저희가 이제 예, 저희가 지금 이제 내일 모레 50인데 제가 7675거든요. 누님이세요. 네, 근데 옛날로 따지면 이렇게 나이를 슬쩍 까버리네. 네. 네, 이런 걸로 혼내지 않습니다. 네. 근데 1960년대 기준이면은 우리 나이면 정리해야 될 때예요, 이제 인생을. 십몇 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치. 이제 로니 로기의 인생을 생각하고 우리는 이제 이제 우리는 여생을 어떻게 보낼까 하다가 이제 잘 가자. 웰 다잉을 우리는 얘기해야 될 텐데 지금 나이에 120세를 산다 생각하면 남은 날 기준으로 따지니까 70년 남았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예. 아버지 뱃속도 아니고 아직 할아버지 뱃속에 있는 시점이란 말이에요. 무궁무진하다는 거죠, 앞으로 기회가. 이렇게 생각을 바꿔버리니까 우리가 되게 젊네? 이런 계기가 생겼거든요. 우리 시대의 이야기예요. AI로 인해서 빼앗기고 있는 일자리를 이대로 방치할 것이냐, 그렇다고 해서 가서 데모하고 있을 것이냐. 데모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그러면 새로운 일자리가 어디에 생기고 있지? 어떻게 생기고 있지? 그건 무엇을 해야 되지? 그걸 하기 위해서는 당장의 먹거리는 누가 이제 책임지고 이것을 하기 위한 준비는 누가 담당을 하지? 이게 가족들이 완전히 특전사가 돼서 이거에 막 집중을 해야 한다고 저희는 생각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것과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오히려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이런 데 신경을 쓰고 계시고 뭐 그걸 제가 나쁘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럼 대신 전문적으로 해야죠. 부동산이나 주식을 정말 제대로 연구해서 그쪽에서 정말 제대로 승부를 걸든지 아이한테도 아이 좀 다시 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한테도 이제 너도 커서 엄마 아빠는 이쪽으로 가는데 네가 딱히 다른 게 있지 않다면 너도 커서 이런 부동산이나 이제 투자 쪽 부동산 주식 이런 투자 전문가가 되면 좋겠다 해가지고 아이도 그쪽으로 권장을 한다면 뭐 why not? 근데 그것도 이제 과목이 정해져 버리는 거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또 대가를 치러야 되겠죠. 그쪽이 아니라면 역시 이제 나는 지금부터 무엇을 하지? 이것을 지금 우리가 우리에게 당면한 과제가 아닌가. 우리는 솔선수범을 어차피 해야 되니까. 그럼 우리가 우리 문제를 풀다 보면 아이들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됐어요? 붙였어요? 아니 여기를 끄시고 리조인을 하면 안 되고 뉴 미팅 해서 했어요. 스타트 그러니까 한 거예요. 요거 하고 복수를 했어요. 요거. 아까 저기 인사를 못 드렸네요. 이렇게 한 분씩 성함 여쭤보고 했었는데 네. 뭐 또 네. 네. 하시고 어머니 한 분씩 가셔야 돼요. 네네 네. 일단 두 분 인사 먼저 하시고. 네. 여기 가보다 네. 간단하게 아니 그래도 만난 김에 아까도 제가 이제 한 분 성함만 확인했었는데 이렇게 간단하게